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3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네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 유동자산이고 유동성이 가장 높고요. 장기 금융자산은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자, 1번 현금성 자산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유동성이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네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쵸, 취득하기까지의 취득 당시 사용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1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액은 뭐죠?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광고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판가입니다. 그래서 가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 유형자산의 설치 장소 준비를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죠. 자산을 보유하면서 원상 복구를 위해 발생되는 지출액은 취득원가와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입니다. 다음 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볼게요.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될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여기 아마 비슷한 문제가 한번 과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보고기간 종료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일자죠. 그쵸? 그리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총할 때 3월 한 10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요. 지금 이 사이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된 경우,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이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가 뭐냐면은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채무가 있었는데, 그쵸?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얘가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이럴 때는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거꾸로, 자, 만약에 이때 했을 때는, 그쵸?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이 되겠죠.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이 할 때는 이때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1번, 보기 1번의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답은 찾기 쉽습니다. 2번, 3번, 4번은 딱 보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세무는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의 발행 방법 및 잠부가의 상가액 이자 비용의 변동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채 이자는 유효이자법에 따라서 상각 및 환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봤더니 자, 일단은 보기를 봤더니 발행 방법, 장부가의 상가, 이자 비용 등등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액면 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있는데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그쵸?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 뭐다? 할증 발행입니다. 그쵸? 그래서 할증 발행이니까 일단은 3번, 4번 중에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장부가액은 잘 모르겠네. 자, 그럼 상각이랑 이자 비용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상각액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5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 발행 주식수의 발행 금액이 아니라 액면 금액이 되겠죠. 2번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통합할 수 없습니다. 3번 자본이용금은 그쵸,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에요. 여기까지 맞고요. 주식발행 초과금 맞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맞고 감자차익도 자본 잉여금인데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그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을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인 게 자본 조정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은 가장 틀린 것은이네요. 자, 변동원가는 조합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그렇죠. 총 원가가 변동하는 것이고요. 자, 변동원가는 조합도의 증감에 따라 총 변동원가는 증감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합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동원가 그래프가 뭐였죠? 요게 조합도이고 총일 때 총 금액일 때 변동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고정원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변동원가 이렇게 중고정원가 계단식으로 됐던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정원가는 조합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쵸? 총원가 일정하죠. 4번 중고정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원가의 혼합된 원가인데 혼합원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혼합원가라고 부르는 게 준변동원가고요. 이거는 계단식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중고정원가가 아니라 준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 나오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상당히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직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관점가, 가공원가, 단계적 제조원가 있어요. 가공원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직접 노무원가에 제조관점원가를 더하면 가공원가가 되는 것이고 단기총 제조원가는 어떻게 더한다? 요거 3개 더한 게 단기총 제조원가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요거 x, y라고 두시고 그냥 1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DM이라고 약자로 쓰죠. X라고 하면요. 가공원가는 그쵸?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점원가의 합계인데 제조관점원가가 직접 노무원가의 150%고요. 직접 노무원가를 모르네요.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직접 재료원가를 X로 놓게 되면 자,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관점원가가 3X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가공원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원가의 3배니까 이거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원가의 3배니까 이렇게 3X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총 지정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점원가의 합계인데 지금 가공원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이게 3X. 얘가 X죠? 그러면은 4X는 140이니까 X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X는 35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재료원가 35만원 구했으니까 여기 35만원 구하니까 가공원가는 곱하기 3이니까 105만원인가요? 그쵸? 105만원이 되겠고요. 자, 이제 직접 재료원가 구했으니까 직접 노무원가 Y를 구하시면 되겠는데 자, Y를 두시면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점원가의 합계인데 제조관점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150%니까 얘가 Y라고 하면은 얘는 150%니까 1.5Y가 되겠죠? Y 더하기 1.5Y가 얼마예요? 이게 가공원가 105만원입니다. 그래서 푸시면은 Y는 42만원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가장 틀린 것은 1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그렇죠. 단계니까 일부만 반영합니다. 2번 제조관점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분류 및 집계하는 절차 그쵸? 집계하고 절차이고요. 재고가 존재할 경우에는 배분 방법에 따라 총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이 배분 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서로 그러니까 교차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배분 순서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위해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단기에 발생한 가공비는 1,500만원이고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만원이다. 다음에 제공품 완성도를 참고해서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넣으시면 상당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데 보니까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만 보시고 풀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량 정보가 있네요. 단기 완성,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완성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이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발생한 게 1,500인데, 완성한 게 만원이니까, 내가 만든 건 얼마나? 1,500개. 그쵸? 그럼 이제 풀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완성 마이너스니까 400에 마이너스 해놓고 30%.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100%니까 1900에 100%, 나머지 50개인데 완성도 모르죠?
그래서 50 곱하기 x 하면은 얘가 몇 개다? 1500개. 그럼 x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x가 4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설명 가장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원가를 이용하고요. 그 표준원가는 회사 사정 고려해서 형식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되겠죠. 2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그렇죠.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3번 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 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4번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에서 조정할 경우에는요.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아니고요. 보시면 가산,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11번 법인세법상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가장 틀린 것은 신고조정은 우리가 결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되는데 회계 기준에서 인정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고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에 반영해야지만 우리가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1번 보겠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은 객관적인 외부 거래 없이 내부적인 계산 항목들에 대해서 송금산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조정사항은요.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요. 무조건 강제사항이에요. 결산조정은 내가 결산에 반영했을 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이 임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중간예납 의무는 보통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 그 일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를 중간에 한번 중간 예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8월 30일일지 신고일에 언제다? 과세 기간에 언제까지? 2개월 말일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예납세액도 분납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마다? 30만원 미만일 때는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별도로 없다. 그리고 신고할 때 1월에서 6월에 세무조정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이 이익이 났으면 이 이익 난 거 가지고 그냥 여기서 곱하기 2분의 1 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중에서 중간연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연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요. 합병이나 불안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초 사업연도니까 없죠. 그렇죠. 4번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연합세액이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일 때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9개의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1번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맞습니다. 2번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그쵸.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보다 우리가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했으면 기타소득이다. 심화해서 제가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애매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들 포인트로 나오니까요. 반드시 심화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생스럽지만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은 뿌듯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3번 대금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 이것도 뭐였죠?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쵸. 그래서 원동지수세율 25%다. 3번도 맞고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니까 이자 소득인데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타 소득 중에서 서화 골동품은 어디다 해야 된다? 그렇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해야지만 비과세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라 개인 등한테 양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세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4번 부가지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네요. 1번.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제한 이용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이거 뭐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특례죠. 2번. 공급 단위를 구약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렇죠. 3번.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제한은 언제나 뭐예요?
소비하는 때가 아니라 재활에 사용하는 소비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나 폐업일이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공급 이대 중에서 개인적 공급의 경우는 재활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15번 부가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의 사유에 대한 절차가 바르게 나열되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환입은 그렇죠. 환입된 날. 2번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이 아니라 언제? 사후 개설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처음 발급한 날이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세무 캐피탈로부터 3월 1일 5년 할부 지급 조건으로 구입하고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소형차의 매입 대금과 이자를 아래 예정 상환일에서 예정 상환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대로 그냥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이 보통 예금이 나갔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원금 65만원에 이자 5만원인데,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원금 나간 거 65만원은 장기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2번 4월 20일 다음은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2월 28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실시해서 개인 주주에게 소득세 등 원청지수세액을 차감한 1692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어디 밑줄 칠 거냐면 여기. 제가 여기 왜 밑줄 쳤을까요? 자, 법인한테 배당할 때 원청지수세액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개인한테만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론 말문제로 나올까봐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한번 그거 모르시거나 잠깐 잊어버리신 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전지수세액 308만원을 차감한 1692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요. 그쵸? 원전지수세액이니까. 자, 미지급 배당금이 2천만원이 나갔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1692만원 지급했는데 나머지는 원천지수세액이니까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고보증에 의한 취득한 기계장치를 파란 상세 120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11과세 전자요 하시면 되겠고요. 대금중 77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고요. 차액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처분 전까지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가정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요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부분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가 3,500만원인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이 있는 거고요. 국고보조 기계 차감 계정이 1,000만원 이렇게 있어서 실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다? 2,500이니까 1,0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2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다. 일단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BS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거하면 되니까 기계장치는 대변으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국고보조금은 차변으로 넣어서 잔액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국고보조금이 들어갔다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별이 기계장치 없애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누계 없애신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200에 10%니까 120이고요. 보통예금 770에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550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차액을 뭘로 한다? 유형재산, 죄송합니다.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000만원짜리 1200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처분 이익이 200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4번 수년간 거래해온 한박식당인데 지적연도 공급대가 7천만원인 간이가 제자니까 그렇죠. 4,800만원 미만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할 수 있죠. 당사의 제품 생산부 소속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요. 식대를 법인카드로 했으니까 일단은 57 카드거에 대해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만원에 5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거래처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류생비 부가세대금 넣으시고 미지급금 거래처만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입니다. 1번 사천전자는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오류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하고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뭐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 때문에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사항 보니까요. 전자생명에서 발급한 매상매출금 중에서 5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는데 이를 매출로 이중신고했으니까 없애주시면 되겠죠. 전표를 하나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의 운반비 11만원을 한 주 상세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이세무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했으니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변경청구 이유는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과다신고이고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을 과다신고했다는 얘기, 과다신고하고 매입 세금계산 합계표를 누락을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 매출 세금계산 합계표 누락하면은 가산세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매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수업 목적용상으로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누락하거나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웬만하면은 가산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돼 있는, 보통 납부를 시키는데요. 누락해서 내가 환급을 덜 받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원래 얘네 덜 내야 되는데 더 냈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컨셉을 잡아주시고 수업 목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가산세가 없다는 거를 조금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가세 수정신고서 입력하기 전에 자, 보시면은 4월 30일 거부터 없애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는데 이를 매출로 이중신고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삭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현금과세가 22번. 이거 현금과세가 아니라 뭐였죠? 세금계산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니까 50일 과세. 자, 그 다음에 10만원 거래처가 한 주 상사. 자, 그 다음에 자, 분계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운반비니까 운반비로 바꾸시고요. 자, 영업부의 운반비니까 824번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부가세 신고서. 자, 가셔서 4월부터 6월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신고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 수정된 내역들이 이렇게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신용카드 없어졌고요. 금액이 10만원 늘어났죠.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결정 청구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마 여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요거를 내가 경정, 그쵸? 경정은 뭐예요? 내가 환급받는 게 경정이고요. 추가로 납부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경정 청구서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그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일자 같은 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 신고한 게 아까 이거 얼마였냐면요. 여기 있는 거 넣으시면 돼요. 3,250만원.
자,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325만원. 자, 공제감명세액은 얼마냐면은 151만원 늘어났죠? 자, 그러면은 환급받을세액이 이렇게 6만원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환급받을 때는 수업 목적상으로는 가산세 없다.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속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은 2022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생략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문제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세액면서 발급했는데 신용카드로 받았고요. 여기는 현금영수증 발급했는데 신용카드 발행했고, 그쵸. 그 다음에 저기 9월 3일도 보면은 현금영수증 발급했는데 죄송해요. 계산서 발급하고 2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넣어요. 뭘로 넣냐면은 이렇게 넣어요. 전부 넣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은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신용카드 쓴 게 지금 요거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합해서 공급 대가 165만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만원에 10만원에서 110만원 넣은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계산서니까 면세분인데 20만원은 현금으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현금인 거고요. 나머지는 신용카드니까 30만원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110만원 발급했으니까 1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한 거는 50만원이니까 5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할 때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한두 번, 두세 번 입력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제표의 장기성 예금에 대한 결산일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장기성 예금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성 예금은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 그 다음에 장기차액금 유동성 대체하는 것처럼 요거는 그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죠. 요거는 자산이에요. 그쵸? 예금이니까. 그래서 자산에 대한 일종의 유동성 대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은 예금 중에서 예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예금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유동성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정기예금과 장기성 예금을 이렇게 대체한다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생산부 공등의 1년치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750만원을 동남아제 일시불로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보험료 늘려주시고 선급비용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험료 늘려주시고 선급비용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연말정산 재고 실사 과정에서 다음에 누락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재고가 빠졌네요. 그렇죠? 재고는 항상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억나시나요? 재고는 항상 자동 조정한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자수인에게 전달한 제품이 누락이 됐으니까 제품을 없애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훼손으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여 원가성이 없는 제품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는 자동 전표인데 지금 내용을 봤더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한 제품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타계정 대체, 그쵸? 그 다음에 훼손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실한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다? 타계정 대체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타계정 대체일 때는요 자동 전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수동 전표,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동 전표
입력을 말씀을 드린 거는 재고 자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자동 전표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판단을 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선전 목적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판하시면 되겠고요. 타겟점 대체하시면 되겠고, 훼손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실한 거니까 뭐예요? 재고 자산이 감모된 거예요. 그래서 감모가 뭐라 그랬죠? 이게 실제로 감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훼손을 인해서 가치가 상실된 것도 감모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재고자산 감모 수지 350에 타겟점 대체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다음 자료는 회사의 실제 단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개선서의 일부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며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과세표준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걸 보시고 실제 법인세 비용 금액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 이하까지는 몇 퍼센트? 10%, 2억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보시면 위에 모든 자료는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산출된 금액이고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한 내에 납부해서 선납세금 2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세금이 있으니까 얘는 선납세금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 2천만 원을 빼고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미지급세금 처리하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법인세를 먼저 계산하시면 자, 법인세 납부세액은 이렇게 2억 곱하기 10%에 이렇게 2억 초과분의 20%에서 3천만 원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법인세 비용인데 법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하는 얘기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그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별도로 구해서 결론은 3,300만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전에 입력할 때는 법인세 등으로 전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3,300만 원 법인세 등, 제가 요거 수정을 안 했네요. 법인세 등, 그쵸? 자, 그래서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납세금 2천에 미지급세금 인식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은 사천전자 영업보수의 신유리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신유리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세부담 및 추산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탭, 부양가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요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하고 설명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종전근무지는 종전근무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근무지는 현재 근무지. 공제금액 있는 거 보시고 1900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할 때 뭐가 예전에 본인 확인할 때 뭘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나 4 짝수일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자, 일단은 배우자가 있네요. 그렇죠? 배우자가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2천, 잠시만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 잠시만요. 이게 왜 맨 뒤로 갔지? 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2,280만 원이니까요. 잠시만요. 하나가 더 안 들어갔네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 2,280만 원이니까 그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배우자 박진영은 일용 근로소득이니까 공제되죠. 그 다음에 장녀, 기타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 하면은 공제가 되고, 사업소득 금액은 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넣으면은 공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즉석복권 당첨금은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래서 얘도 공제가 된다.
모치는 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치는 장애인보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니까 넣으시면 되겠고요. 부친과 모치는 함께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제 오케이를 좀 더 보완해주는 설명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연말정산 자료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인 거는 다 되고 장남도 보장성 보험료가, 장남은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부친 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본인 거는 일반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부친은 장애인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에 130, 장애인에 200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료비 지출액 보겠습니다. 배우자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이니까 안 되고, 시력보정용 콘택트 렌즈 되고요. 그 다음에 장녀 시력 보정용 안경 되는데 얼마만 된다? 50만원만 된다. 부친의 장애인 위료기기 임차료는 된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해 보겠습니다. 장녀의 초등학교 수업료 100만원 되고요. 교복 구입비는 된다 안 된다? 교복 구입비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죠. 그래서 교복 구입비는 안 되니까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부친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되니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500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는 당사의 4월 급여 대장과 사업소득 지급 대장 일부이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서 원전기수 이행상을 신고로 조회해서 마감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기능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기수 이행상을 신고로 조회한 다음에 마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하시면 돼요. 2점짜리죠. 이제 전자신고는 제가 실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102회나 101회에 전자신고 한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범위스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1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대종충당금 및 대전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어서 대전 관련 명세서 내용 봤더니, 자, 2022년 1월 22일인데 부실의 외상 매출금이 2,500만원이 대손이 확정이 되었어요.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됐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중소기업으로 가정해야 되니까 얘는 대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심에 받으러 3천만원 부도 처리했는데, 부도가 발생일이 2022년 7월 1일이니까 6개월이 미경과됐으니까 얘는 대손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송금부산이 대손금 받으러움을 유보 발생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2022년 11월 5일에 대단의 외상 매출금 2천만원이 대손 확정이 됐고요.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대손이 오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충당금 개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차기 2월액이 일단 필요하다. 일단은 우리가 요걸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단기말 채권 잔액은 우리가 입력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단기말 채권 잔액 입력해서 이거를 세법상 채권으로 변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요. 정기말에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왜 줬을까요? 대손 충당금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죠? 정기말 유보 잔액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 882만원이 있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그러니까 정기말에 송금 불산입된 거를 단기의 송금 산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손 설정률은 1%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법인세 할 때는 회사를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대손금,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1월 20일 외상 매출금이 왜 안 들어가죠? 클릭해야 되나 보네요. 대손 사유는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써야 되겠죠? 회수기일이 2년간가? 없죠, 그쵸? 그래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 금액이 2,500만원. 그래서 얘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 2,500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에 받으럼
자, 그 다음에 얘도 매출 채권인데 얘는 부도가 됐네요. 그쵸? 근데 6개월 경과가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작네. 이렇게 화면이 좀 잘려있네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6개월이 미경과 됐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답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부도로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전산세무 회계 같은 경우는 답안을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보고 하라면 저는 기타를 입력하고 6개월이 경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답안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얼마냐면 3,000. 얘는 부인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11월 5일에 외상 매출금이고요. 자 얘는 봤더니 강제 집행이죠. 아이고. 그래서 강제 집행 넣으시면 되겠고요. 2천만원. 그래서 얘는 2천만원이 인정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리가 얼마냐면 외상 매출금이 2420. 그 다음에 받으러미 125500인데 자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받으러 입력한 게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이 뭐냐면은 요거죠. 차기 2월에 그래서 이 3,700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단기 계상액이 얼마냐면은 단기 설정액이 여기 잘려낸 3천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3천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보충액이 700만원에서 3,700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죠? 장부당 충당금 기초잔액은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장부당 충당금 기초잔액은 8,200인데 부인 누계액이 882만원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입력을 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정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친절하게 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표기했던 요 송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송금불산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손금 부인액 대손금이 받으러음이었죠. 받으러음 부인액이 3천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이게 왜 네 제가 이게 숫자 키가 키보드가 안 먹네요. 잠시만요. 왜 안 먹지? 네 일단은 유보 발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키보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되네요.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1124만 5천원. 그 1124만 5천 여기 있죠. 1124만 5천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882만원은 얘는 유보 감소로 송금산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업무 부관 부동산 등에 대한 관련한 차입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내역 쭉 있고요. 봤더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지급이자 송금부살립 관련된 거 할 때는 항상 순서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채권자 불문명, 두 번째는 비실명 채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순서대로 무조건 얘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불문명이나 비실명 증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원청징수된 거는 뭐다?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고 원청징수되지 않은 거는 상여 처리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봤더니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인데 원청징수 세액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청징수 안 했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상여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업무부관 가지금 증감 내역 입력하시면 되겠고 가수금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회사는 2022년 7월 1일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1억이 취득했대요.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니까 당연히 업무 무관 부동산에 포함되겠죠? 입력하셔야 돼요. 자, 기타 사항 봤더니 대표이사 서태인의 가지금, 가수금은 기간 및 이자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기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하고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 생략한다. 그래서 요것만 늘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밀수는 365일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구간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이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업무부관 부동산부터 해볼까요? 이왕 한 거. 아니면 차례대로 해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차례대로 해볼까? 자, 일단은 가지금부터 해볼까요? 가지금. 자, 봤더니 정기 2월이니까 1월 1일. 자, 적용은 지급 횟수 이렇게 있네요. 그쵸? 지금은 정기 2월이니까 3,500. 자, 그 다음에 3월 5일에 우리가 지급을 했네요. 그쵸? 1,500.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회수했네요. 얼마 회수했냐면 3,000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수금 해볼게요. 자, 5월 31일 얘도 지금 대변이니까 우리가 가수가 되겠죠. 중거가 되겠죠. 그래서 7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부관 부동산이 7월 1일날 자, 보면은 취득이죠. 취득 맞네요. 취득. 자, 차변에 1억.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입력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차입이자 조정 명세를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4%, 5%, 7% 넣으시면 되겠죠? 4% 미지급 이자가 31만 2천원. 자, 그 다음에, 엔터로 넘어오시면 돼요. 5%에 250만원인데, 자, 얘는 뭐냐면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7%인데, 484만원. 그쵸? 얘도 아무 말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금부산의 지급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 하시면 되겠죠. 입력 다 하시고 나서. 자, 그래서 친절하게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도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쵸? 그럼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부터니까 저는 이거부터 입력해 볼게요. 입력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250만원인데 상여 처리한다 그랬죠? 상여.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대로 뭐 바꿔서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유보 발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다음지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랑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 기말한 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6천만 원이고요. 퇴직연금 운영자산 현황이 기초잔액, 단기 납입액, 단기 감소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단기 감소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뭐 한다고요? 송금, 불산입, 정기, 퇴직연금, 충당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보 발생으로. 네, 당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송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2,300만원이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가 양식에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하는 게 있으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 퇴직연금이죠. 자, 들어오셔서 자, 봤더니 기초 잔액이 2,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초가 2,300. 자, 기중에 단기 감소한 거, 수령한 거, 그쵸? 그래서 1,600. 그 다음에 납입한 게 5,100이니까 입력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봤더니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에 정기말, 직전 사업연도 말 신고조정의 송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죠? 그래서 얘가 2,300이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은 또 입력하기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6천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이 6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입력하실 때는요. 내가 입력한 거 있으면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지우세요. 이렇게. 연필로 지우시면서 푸세요. 그러면은 좀 더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600에 대한 거는요. 이 1600에 대한 거는 자, 회계 처리한 것도 있고 단기 뭐 감세계도 있지만 일단 요거는 별도로 송금부사님 해주셔야 돼요. 한번 세무조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쵸.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상세한 거는 제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금 그 강의 올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거까지 처음부터 설명이 어려워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송금부산이 정기 퇴직연금 충당금이죠. 정기 퇴직연금 충당금.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유보 감소인데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송금산입 범위 미달액이 있죠. 송금산입 범위 미달액은 퇴직연금 충당금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및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1번 봤더니 회사는 기기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시기에 정해법으로 신고했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기계장치는 원래 무신고했을 때는 정률법인데 지금은 정해법을 신고했으니까 정해법 하시면 되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신고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기본인 뭐예요? 건물은 정해법이 기본이죠. 그래서 건물도 정해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사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최단기간이니까 보시면은 내용연수 범위가 있는데 최단이니까 건물은 30년 하시면 되겠고요. 기계장치는 6년을 넣으시면 되겠죠. 3번 회사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상각률은 세법의 정한 기준에서 위한다. 4번 건물관리비 개정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니까 3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계장치 정기말 상각부인액 400만원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의 고정장산 등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부터 해볼게요. 건물 코드가 1이고 공장 건물 2019년 7월 1일이고요. 기초가액이 3억에 2,500, 3억에 2,500만원.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1,000만원이고요. 회사 계상 상각비가 1,000만원인데 자, 요거는 제조였다. 그 다음에 쭉 봤더니 내용연수는 30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3천만원 있죠. 자본적 지출의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 3천만원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바로 기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계도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018년 7월 1일인데 얘는 1월인데 얘는 정해법. 그쵸? 그 다음에 자, 기초가액이 얼마냐면은 6천에 2,625만원 6천에 2,62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계산 상각비가 750이네. 750이고요. 제조. 그쵸?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6년.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부인액 400만원 있는데 정해법은 없죠. 그쵸? 상각부인액 입력하는 칸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볼 화면에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입력 다 하셨으면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자, 우리는 둘 다 정해법이니까 정해법을 불러오게 하시면은 불러와집니다. 자, 그래서 기계장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정기말 부인 누계 여기다가 요거 4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세무조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건물은 송금물산입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는 송금산입이네요.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8780 유보 발생. 이게 제가 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네, 유보 발생. 그 다음에 건물 기계장치 전기 감가상각비 그냥 이렇게 쓰셔도 여기는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46만원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저장이 없네. 나오시면 되겠죠. 자, 5번. 당사는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불려온 자료를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는 건데, 자,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요 금액을 가지고 입금산입, 송금산입의 합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감면소득 금액은 34,700만원이고 감면율이 20%이며 당사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 없고 세제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도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는 그냥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법인세 중간이입세액은 1,000만원이 있으니까 1,000만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 넣으면 2분의 1 하시면 되겠고요. 1,000만원 이하면은 그거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72340인데 입금산입이 66960이고요. 송금산입이 230만원이래요. 자, 그래서 33,700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없고요. 비과세 소득공제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4,740이 나왔는데 이 감면율 20%는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4,740의 20%를 곱하면 돼요. 잠시만요. 제 계산기 좀 두들겨 볼게요. 4,740에 20% 곱하면 948만원 나와요. 그래서 948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면허세액이 1,000만원 있으니까 1,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2,792만원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분의 1로 나누면은 139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분납할 거고 실제로 날 거는 일단 요거 먼저 내고 나중에 이만큼 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3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